안녕하세요. 달빛 야화입니다. 잠잘 때 듣기 좋은 이야기. 이번 시간엔 말이 많은 아내를 둔 남편 이야기를 다룬 수다쟁이 부인을 비롯해서 창꼬치의 이름으로, 그리고 녹색 소녀입니다. 수다쟁이 부인. 어느 마을에 부유한 지주의 작은 밭을 빌려 경작하는 농부가 있었다. 어느 날 밭을 가는데 곡괭이에 뭔가 걸려서 움직이지 않았다. 처음엔 돌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옛날 동전으로 가득한 커다란 금화 상자였다. 그 안에는 수백 년 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숨겨놓았던 금화가 가득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집으로 가져가자. 농부는 그걸 집으로 질질 끌고 갔다. 물론 원래 주인은 오랜 옛날에 죽었다. 그렇지만 욕심 많고 지독한 지주가 자기 밭에서 금화가 발견된 걸 알면 금화의 주인임을 주장하고 전부 빼앗아 갈 게 뻔했다. 그래서 농부는 발견한 금화에 대해서 자기 아내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아내에게 그 사실에 대해 조용히 하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러나 아내는 수다쟁이였다. 그 비밀을 이웃집 여자들에게 말해버렸고 심지어 자기 남편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사실조차도 다 말해버렸다. 그리고는 이웃집 여자들에게 자기에게 들은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들 역시 그 비밀을 지키지 않았다.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마침내 지주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뭐라고? 내 땅에서 금화를 발견했다고? 이 괘씸한 사람 같으니라고. 그걸 숨기고 있단 말인가? 지주는 당장 농부의 오두막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지주는 그 일에 대해서 부인에게 물었고 부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 말해버렸다. 남편이 밭에서 금화가 가득한 상자를 발견했고 지금은 그 돈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른다고 대답했다. 주인은 다음에 다시 와서 조사하겠다고 말하고는 집으로 가버렸다. 농부가 집에 왔을 때 아내는 일어났던 일을 모두 말했다. 그런데도 농부는 그녀를 나무라지 않았다. 그는 지혜롭고 처신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다음 날 그는 이웃집에서 달구지를 빌려와 아내와 함께 장에 갔다. 그리고는 아내와 주거니 받거니 술을 곁들여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마셨다. 아내는 술 기운이 감돌자 기분이 좋아졌다. 농부는 집에 오는 길에 따끈따끈한 찐빵을 잔뜩 사서 커다란 망태기에 집어넣었다. 늦가을이었고 바람이 세차게 불 때 그들은 어둠 속에서 달구지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아내는 술을 마신 탓에 취기가 올라 곤히 잠들어 있었다. 한참을 간 후에 아내의 머리에 빵이 떨어져서 잠이 깨었고 또 하나가 그녀의 무릎으로 떨어졌다. 아직 술이 덜 깨서 몽롱한 아내가 다시 잠이 들자 빵들이 다시 비오듯 떨어졌다. 남편이 빵을 공중으로 던지고 있었던 것이다. 무슨 일이에요? 뜨거운 빵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아내가 남편에게 소리쳤다. 당신 말이 맞아. 빵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어. 날씨가 좋지 않구려. 아내는 다시 잠이 들었다. 지주의 집을 지나가고 있을 때 아내는 나귀 울음소리에 잠을 깼다. 저건 뭐예요? 그녀가 불안한 듯 소리쳤다.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사실 저건 우리 지주에게 돈을 빌려준 도깨비요. 이자를 갚지 않아서
도깨비가 지주를 고문하고 있어. 채찍으로 때리고 있구려. 무서워요. 빨리 여기서 떠나요. 아내가 말했다. 그래서 남편은 소에 채찍을 가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안전하게 집에 갔다. 집에 도착해 남편이 말했다. 여보, 들어봐요. 장터에 있을 때 나쁜 소식을 들었어. 적이 지금 이 나라에 침입했고 밤에는 우리 마을까지 올 거라네. 위험하니 당신은 창고에 숨어 있어요. 그동안 난 우리 재산을 잘 보호할 테니. 그래서 아내는 밤새 벌벌 떨면서 창고에 숨어 있었다. 남편은 밖으로 나가서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밤새도록 아내가 잠을 못 자게 하려는 것이었다. 농부는 아침 무렵에 아내에게 나와도 된다고 말했다. 다행이야. 우리 재산을 지켰어. 적들과 밤새 싸웠는데 새벽에 여기를 떠났어. 정말 다행이네요. 모든 것이 잘 끝났어요. 놀라서 죽는 줄 알았어요. 며칠 후에 지주가 집 앞에 서 있는 농부를 찾아왔다. 자네 내 밭에서 찾은 금화는 어디 있나? 남자는 금화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거짓말하지 말게. 자네 마누라가 금화를 찾았다고 나한테 다 말했어. 그럴만도 하네요. 제 아내는 가끔 이상해요. 하는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요. 그러자 지주가 여자를 불러서 자기한테 남편이 밭에서 금화가 잔뜩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했다고 말한 것이 사실인지 물었다. 그럼요, 확실해요. 며칠 전에는 금화에 대해 알아볼 겸 남편과 함께 장터에 나가 좋은 시간도 보낸걸요. 그게 언제요? 지주가 말했다. 그게 무서운 바람이 세차게 불던 날 하늘에서 뜨거운 빵이 떨어졌을 때죠. 뭐라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집어치우고 그게 언제냔 말이오. 저기 우리 마을을 침입한 날에 우리 밭에서 큰 싸움이 일어난 날이오. 무슨 싸움? 저기 침입했다니. 제정신이 아니군. 자세히 말해보시오. 장터에 언제 갔소? 아내는 말하기 싫었지만 어렵게 대답해야 했다. 도깨비가 어르신을 고문하고 때린 그날 저녁 때였어요. 도깨비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두들겨 맞은 날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여자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군. 그러더니 씩씩거리며 돌아가 버렸다. 그리고 다시는 금화에 관해 묻지 않았다. 얼마 후 농부는 그 마을을 떠났다. 먼 곳으로 옮겨간 농부는 농가 밭을 사고 아내와 함께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창꼬치의 이름으로. 작은 마을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다. 첫째와 둘째는 결혼을 했고 상인이었다. 막내 에밀리아는 좀 모자라는 편이었다. 어느 날 형들은 먼 곳으로 장사하러 떠나며 에밀리아에게 형수를 도와 집안일을 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하지만 에밀리아는 난로 옆에서 잠만 쿨쿨 잤다. 다음 날 아침 형수들이 에밀리아에게 강에서 물을 좀 길어오라고 부탁했다. 에밀리아는 투덜거리며 말했다.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난 잠이나 잘 거예요. 형수님들이 직접 가세요. 그러자 형수들은 에밀리아에게 빨간 재킷과 빨간 모자를 사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그를 설득했다. 에밀리아가 빨간색 옷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다. 그 말을 들은 에밀리아는 난로가에서 벌떡 일어나 강가로 갔다. 들통에 물을 가득 담고 가려는데 얼음 구멍 안에 창꼬치가 있는 것이 보였다. 에밀리아는 창꼬치를 얼른 잡았다. 장꼬치 파이를 만들면 맛있을 거야. 에밀리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창꼬치가 말을 하며 애원했다. 나를 제발 놓아주세요, 에밀리아님.
당신의 소원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약속할게요. 창꼬치의 소원으로 명합니다. 라고만 말하면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에밀리아는 창꼬치를 풀어주고 큰 소리로 외쳤다. 창꼬치의 이름으로 명한다. 들통들아, 혼자 집까지 가려무나? 형수들은 물이 가득 찬 들통이 혼자 오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에밀리아는 아무 말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난로가에 와서 다시 잠을 자기 시작했다. 다음 날 두 형수는 팬케이크를 구우려고 하다 보니 땔감이 부족했다. 그래서 에밀리아에게 그가 좋아하는 팬케이크를 해줄 테니 산에 가서 나무 좀 해오라고 말했다. 에밀리아는 마당에 나가 썰매에 앉아서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창꼬치의 이름으로 명한다. 썰매여, 산으로 가자. 그러자 썰매는 거의 날다시피 산으로 향했다. 산에서 에밀리아는 도끼에게 나무를 폐기시켰다. 순식간에 나무가 모아지고 에밀리아는 썰매에 나무를 가득 실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이 썰매에 다치고 말았다. 그런데도 에밀리아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와 난로가에 뛰어들어서 다시 잠을 잤다. 마을에서는 소동이 일어났다. 이 일이 러시아 지역 영토를 다스리고 있는 티자르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티자르는 신하를 지켜 에밀리아를 궁전으로 붙잡아 오게 했다. 신하는 에밀리아의 집을 찾아가 소리쳤다. 에밀리아, 티자르 왕께서 보자고 하신다. 나와 함께 궁전으로 가자. 그러자 난로가에 있던 에밀리아가 중얼거렸다. 왜요? 여기도 따뜻하고 좋아요.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신하가 자기를 끌어당기자 에밀리아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창꼬치의 이름으로 명한다. 곤장아, 이리 와서 티자르의 신하를 혼내주려무나. 그러자 곤장이 나타나 신하를 흠씬 패주었다. 티자르는 또 다른 신하를 에밀리아의 집에 보냈다. 이번 신하는 영리했다. 그는 건포도, 말린 자두, 그리고 생강 쿠키를 싸들고 찾아가 에밀리아에게 함께 궁전에 가달라고 요청했다. 에밀리아는 낡은 재킷을 걸쳐 입고 난로에게 소리쳤다. 창꼬치의 이름으로 명한다. 티자르의 궁전으로 곧장 가자. 에밀리아가 난로를 타고 티자르의 궁전 안뜰에 나타나자 그 모습을 많은 사람이 보게 되었다. 그 중에는 티자르의 딸도 있었다. 에밀리아는 공주를 보고 한눈에 반해 공주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창꼬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아리따운 소녀가 나를 사랑하게 하여라. 그리고는 난로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티자르의 딸은 에밀리아를 애타게 기다렸고 결국은 티자르에게 에밀리아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그 말을 들은 티자르는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다른 신하 한 명을 그의 집으로 보내서 에밀리아를 궁전으로 다시 데려오게 시켰다. 신하는 달콤한 사탕 과자들을 잔뜩 사가지고 에밀리아의 집으로 찾아갔다. 사탕을 다 먹어치우자 에밀리아는 잠이 들었고 신하는 에밀리아를 메고 궁전으로 갔다. 그러자 신하는 티자르의 명령에 따라 에밀리아와 공주를 통에 넣어 바다에 내던졌다. 에밀리아가 눈을 뜨고 자신이 아름다운 공주와 통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설명해 주었다. 에밀리아는 걱정하지 말라며 큰 소리로 외쳤다. 창꼬치의 이름으로 명한다. 파도가 우리가 타는 통을 바닷가로 밀어줬으면 하는구나. 잠시 후 그들은 안전하게 아름다운 섬에 내리게 되었다. 공주가 물었다. 사랑하는 에밀리아님, 이제 우리는 어디서 살죠? 자그만 오두막집이라도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에밀리아가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장꼬치의 이름으로 명한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멋있는 궁전을 지금 이 자리에 세워다오.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대리석 궁전이 우뚝 세워지더니 수많은 하인이 나타났다. 그러자 공주가 말했다. 오, 사랑하는 에밀리아님, 더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나요? 순식간에 에밀리아는 잘생기고 지적인 젊은이로 변했다. 그녀의 기뻐하는 소리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다. 어느 날 티자르가 그곳을 지나다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궁전을 발견했다. 에밀리아가 정중하게 맞아주었지만 티자르는 그를 미처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들이 궁전으로 안내되었을 때 티자르는 딸을 보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그동안 자기와 에밀리아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설명했다. 이야기를 듣고 난 티자르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고 에밀리아와 딸은 아주 성대한 결혼식을 열었다. 물론 에밀리아의 형들도 초대되었다. 그 후로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 녹색 소녀. 하이랜드에 마법사와 사이가 좋지 않은 왕이 살고 있었다. 마법사들은 사람들이 감히 당하지 못할 만큼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왕비가 살아있었다면 마법사와의 싸움을 말렸을 것이다. 왕은 마법사를 악당이라고 부르며 복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수를 꿈꾸던 왕은 아들 퍼거스와 딸 피오나를 남겨두고 갑자기 죽었다. 퍼거스와 피오나는 큰 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난해서 친구도 부릴 하인도 거의 없었다. 어느 날 마법사가 퍼거스와 피오나에게 말했다. 불쌍한 것들. 너희의 아버지인 왕과 나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나는 너희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그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소중한 보물인 칼과 황금왕관을 탐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퍼거스는 한밤중에 칼과 왕관을 챙겨서 빈 클로인 산으로 갔다. 그 산은 1년 내내 얼음 같은 불이 덮여 있어서 산을 오르기가 쉽지 않았다. 간신히 정상까지 올라간 퍼거스는 돌무더기 아래에 칼과 왕관을 숨기고 그 옆에서 잠이 들었다. 그러는 동안에 마법사가 깨어나 퍼거스의 침대가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밤중에 무엇을 하려고 그러지? 쫓아가서 알아봐야겠다. 그는 빈 클로인의 산 아래에 이슬에 젖은 풀 위에 남겨진 퍼거스의 발자국을 따라갔다. 산꼭대기에 오르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지만 퍼거스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을 발견했다. 아하! 드디어 찾았군. 그가 고함을 질렀다. 그리고 잠자는 퍼거스에게 손을 흔들며 무서운 마법을 걸기 시작했다. 퍼거스의 짐작대로 마법사는 착하지 않았다. 불쌍한 퍼거스가 잠에서 깨었을 때 마법사가 자신을 사냥개 그레이 하운드로 변신시켜 놓았음을 알았다. 그는 슬픔에 젖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지만 어쩔 수 없었다. 사냥개의 모습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퍼거스가 얼마나 애처롭던지 나무들도 슬퍼하는 것 같았다. 사악한 마법사는 이제 피오나에게 관심을 돌렸다. 피오나는 우윳빛 피부와 장밋빛 입술을 가진 예쁜 소녀였다. 그는 그녀의 피부색을 풀과 같은 녹색으로 바꾸어 놓고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크게 웃었다. 하하! 너희들의 모습을 보려무나. 버거스는 그레이하운드 사냥개와 결혼하겠다는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야 하고, 피오나는 왕의 아이들 셋을 구하고 왕에게 기스를 받을 때까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없을지어다. 너희의 마법이 풀릴 때까지 너희 아버지의 뼈는 파헤쳐져 있을 것이다. 많은 시간이 흘렀다. 하이랜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의 왕이 이웃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그의 부하들과 함께 정찰을 나왔다. 그들은
안개가 자욱하게 뒤덮은 산속을 행진하고 있었는데 안개가 너무 심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었다. 바로 눈앞의 사람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짙은 안개로 왕의 군대는 모두 흩어지고 결국 왕도 방향을 잃고 혼자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녔다. 그러던 중에 그레이하운드와 녹색 소녀가 사는 성에 이르렀다. 그들은 왕에게 음식과 침실을 제공해 주었고 피곤한 왕은 오랫동안 잠을 잤다. 다음날 왕은 성 안의 뜰을 산책하다가 구석에 놓여있는 뼈를 보았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 뼈를 발로 걷어찼다. 그러자 그레이하운드가 화를 내며 왕에게 돌진했다. 그리고 왕에게 말했다. 내 아버지의 뼈를 건드리지 마시오. 어째서 아버지의 뼈를 묻지 않았는가? 놀란 왕이 물었다. 나는 지금 마법에 걸려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도 나와 결혼하려는 아가씨를 만날 때까지 뼈를 묻을 수가 없어. 그런 일이 있었군. 나에게는 3명의 아름다운 딸이 있어.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의 딸 중 1명을 당신에게 보내 마법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하겠소. 내가 지금 내 딸을 데리러 가도 되겠소? 아니, 안 돼요. 당신은 여기 있어야 하오. 당신의 딸들에게 이리로 오면 당신을 풀어주겠다는 전가를 보내겠소. 내 동생이 저절로 움직이는 마법의 신발을 신고 가서 딸들을 당신에게 데리고 올 것이오. 얼굴에 베일을 쓴 피오나는 저절로 움직이는 마법 신발을 신고 머나먼 왕국으로 출발했다. 그리고 왕의 긴급한 전갈과 함께 세 딸은 녹색 소녀인 피오나와 함께 돌아왔다. 왕이 딸들에게 전가를 보낸 이유를 말하자 큰딸과 둘째 딸은 화를 내며 말했다. 아버지가 저희 중 1명을 그레이하운드와 결혼을 시키는 것을 동의하셨다니 노망드신 게 틀림없어요. 저 개와 결혼을 하면 그레이하운드가 인간으로 변한다는 말을 믿다니요. 저는 절대로 개와 결혼 못해요. 하지만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막내딸은 용감하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그레이하운드와 결혼을 하겠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성으로 돌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녹색 소녀는 기뻐하며 당장 목사님을 데리고 왔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왕의 막내딸은 눈을 감은 채 서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그레이하운드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나를 보시오. 나의 부인이요.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그녀 앞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잘생긴 남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결심이 그레이하운드를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다. 신부는 기뻐하며 행복감으로 가득 찼다. 포거스는 비인 클로인 산에 묻어둔 왕관과 칼을 가져와 그의 장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뼈를 묻을 수 있게 해준 고마움을 표시했다.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 딸들에게 막내딸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말해주었다. 그 말을 들은 딸들은 시기심이 났다. 첫째 딸이 심술이 나서 말했다. 멋진 왕자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피부가 초록색인 시누이랑 산다는 건 행복하지 않을 거야. 아니다. 그 시누이는 성에서 같이 살지 않고 빈 클로인 산에서 산단다. 그러니 그런 걱정은 말아라. 왕이 말해주었다. 질투로 눈이 먼 언니들은 사악한 계획을 짰다. 동생에게 아기가 생기면 아기를 훔쳐온다는 것이었다. 얼마 후 포거스와 부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 첫째 딸이 아이를 훔치러 성으로 몰래 들어갔다. 그리고 아이가 있는 요람으로 살며시 다가가 아이에게 손을 뻗었을 때 창문에서 녹색 손이 나와 아이를 들어올렸다. 첫째 딸은 집으로 돌아와 그녀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말했다. 그 후 둘째, 셋째 아기가 태어났고 똑같은 일을 겪었다. 그때마다 눈치 빠른 녹색 소녀가 사악한 왕의 딸들에게서 오빠 부부의 아이를 구했다. 세 번째 아이를 구하자
마법사가 걸어놓은 녹색 소녀의 마법이 절반이 풀렸다. 아이를 훔치려고 했던 언니들의 사악한 계획을 듣고 막내딸이 말했다. 아버지도 언니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지 알아야 해요. 그녀는 녹색 소녀에게 아버지에게 성으로 와달라는 전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피오나는 한 번 더 저절로 움직이는 마법 신발을 신고 왕을 데리러 갔다. 왕과 피오나가 성 근처 빈 클로인 산에 이르렀을 때 왕이 말했다. 매우 피곤하군. 이곳에 잠시 누워 잠을 자야겠다. 왕이 잠이 들자 피오나는 산 위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이건 마법사의 마술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신비의 와인입니다. 왕이 깨어나면 이 와인을 마시게 하세요. 그러면 당신에게 걸려있는 마법이 풀릴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려면 왕에게 키스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피오나는 즉시 빈 클로인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산을 덮은 안개 사이에 금빛 와인이 한 잔 있었다. 그녀가 요정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를 찾으실 필요가 없답니다, 피오나.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안개 요정입니다. 컵을 가지고 빨리 돌아가세요. 왕이 깨어날 시간이 되었어요. 피오나가 조심스럽게 귀중한 와인을 들고 산을 내려갔을 때 막 왕의 눈꺼풀이 떠지는 순간이었다. 몹시 목이 마르는구나. 그럼 이것을 드십시오, 폐하. 피오나는 와인컵을 내밀며 말했다. 그가 와인을 마셨고 그는 눈을 감은 채 다시 누우면서 말했다. 내가 초록 피부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맛있는 와인을 준 답례로 키스를 해주었을 텐데. 이 와인을 마시니 다시 젊어지는 듯하구나. 저를 보지 말고 키스를 해주세요. 그러면 되겠구나. 왕은 눈을 감고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리고 눈을 다시 떴을 때 눈앞에 놀랄 정도로 아름다운 우윳빛 피부와 장미빛 입술을 가진 아가씨가 있었다. 아니, 초록소녀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너는 누구지? 그가 주변을 살펴보았다. 제가 그 소녀입니다. 행복한 피오나가 말했다. 저는 방금 마법에서 풀렸습니다. 피오나, 왕이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내가 이렇게 늙지만 않았더라면 너를 왕비로 맞이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폐하, 당신은 지금 저의 오빠 퍼거스처럼 젊어졌습니다. 빈 클로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안개로부터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의 신부를 삼으세요. 왕이시여, 제가 피오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당신에게 젊음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마법사는 다시 그녀를 해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법 2개가 풀렸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아름다운 소녀와 행복하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쌍의 부부는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 황새와 수박.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다. 아침부터 밤까지 밭에 나가 열심히 일했지만 생활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어느 봄날 농부가 밭을 갈고 있을 때 어디선가 황새 한 마리가 머리 위로 날아왔다. 농부의 머리 위까지 날아온 황새는 갑자기 돌덩이처럼 땅으로 떨어졌다. 농부가 살펴보니 한쪽 날개가 부러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아, 가엾게도. 그래, 내가 치료해주마. 마음씨 착한 농부는 황새를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며칠이 지나자 날개의 상처는 다 아물었고
황새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앞으로는 조심해라. 농부는 황새를 날려보냈다. 황새는 고맙다는 듯이 농부의 집 위를 빙빙 맴돌더니 저 멀리 어디론가 날아갔다. 다음 해 봄, 농부가 밭으로 나아가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황새가 날아와 수박씨 3개를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농부는 수박씨를 주워서 정성스럽게 심었다. 수박씨는 곧 싹이 트고 줄기가 뻗더니 꽃이 피었다. 이윽고 여름이 되어 수박 덩굴에는 한아름쯤 되는 수박이 열렸다. 손가락으로 두드려보니 맑은 소리가 나는 것으로 봐서 잘 익은 것 같았다. 농부는 수박 3개를 따서 수레에 싣고 집으로 갔다. 너무 커서 혼자서 다 먹지 못하겠군. 농부는 이웃 사람들을 모두 불렀다. 우와, 굉장히 큰 수박이다. 정말 크다.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수박을 보고 모두 입을 딱 벌렸다. 영차. 수박은 워낙 크고 단단해서 칼이 들어가지 않았다. 2번째 수박도, 3번째 수박도 역시 단단했다. 어떤 사람이 큰 톱을 들고 왔다. 여러 명이 수박을 누르며 절반쯤 잘랐을 때였다. 수박이 갈라지더니 번쩍거리는 금화가 주르르 쏟아져 나왔다. 2번째 수박에서도 3번째 수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농부는 물론 이웃 사람들도 너무 놀라 입을 벌리고 있었다. 마음씨 착한 농부는 그 금화를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수박은 모두 30개가 열렸는데 어느 것을 쪼개도 금화가 가득 나왔다. 이렇게 해서 농부는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농부의 이웃마을에 상당한 부자 영감이 있었다. 그는 농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너 같은 가난뱅이가 어떻게 갑자기 부자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해라. 착한 농부는 사실대로 말해주었다. 과연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군. 욕심쟁이 영감은 벙글거리며 황새를 찾아 밭으로 달려나갔다. 황새를 잡아 한몫 단단히 챙기고 싶었던 것이다. 그때 마침 황새 한 마리가 밭 가운데 앉아 있었다. 옳다. 부자 영감은 막대기를 들고 다가가 황새의 다리를 후려쳤다. 황새는 비명을 지르더니 그대로 땅바닥에 고꾸라졌다. 부자 영감은 황새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황새의 다리를 감아주었다. 얼마 지나자 황새는 건강을 되찾아서 힘차게 하늘로 오르더니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봄이 오자 부자 영감은 날마다 밭으로 나가서 황새가 무슨 좋은 선물을 가져와 주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어느 날 황새가 날아오더니 수박씨 3개를 던져주고 사라졌다. 이제야 겨우 돈이 손에 들어오게 되었구나. 부자는 신이 나서 즉시 수박씨를 밭에 심었다. 줄기가 뻗고 꽃이 피더니 드디어 큰 수박이 많이 열렸다. 도둑 맞으면 큰일이지. 부자는 수박을 수레에 싣고 집으로 날랐다. 친척들을 불러 자랑을 해야지. 부자 영감은 친척들을 모두 불렀다. 그는 싱글벙글 웃으며 칼을 높이 쳐들었다. 에잇! 그 순간 수박에서 벌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야! 사람 살려! 사람들은 머리와 얼굴을 감싸고 허겁지겁 도망쳤다. 부자는 물론 친척들까지 모두 벌에 쏘여 퉁퉁 부어올랐다. 부자 영감은 다른 수박들도 다 잘라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